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이 되겠습니다. 법제론은 얼만큼 효독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눈에 자연스럽게 익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3교시 3영역이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소위 집중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교시 3영역을 적에는 약 3회분 아니면 4회분 100문제 정도를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어디를 선호하는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보통 법학 개론에서 3문제,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전에와는 달리 3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 2문제. 저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5문제 있었는데 그래도 했던 5문제.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작으면 3문제, 많으면 5문제. 그러니까 일단 3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1문제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회보험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5문제. 물론 정책으로 또 5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5문제, 16문제. 공공부조에서도 당연히 약 5문제. 그러면 21문제가 되는 거죠. 기타.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또 그런가 하면은 기타 등등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등 이런 법률 등이 등장을 해서 나머지 4영역을 적게 되면 25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문제는 아주 법률은 많으시겠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또 그런가 하면 5개의 사회보험법,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련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의료급여법, 당연히 기초연금법, 또 문득문득이지만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등등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또 다른 법률 많지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수십 개의 법률 중에 이런 정도의 초점을 두고 접근해 주시면 시간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51번부터 75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률과 그 제정 연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 법률의 제정 연도.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지요.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년 제정. 틀린 거지. 고용보험법 93년 제정, 사회복지 미안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999년 제정입니다. 여기는 맞는 거군요. 국민연금법 1986년 제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1981년 제정. 자, 틀린 거고, 아동복지법 다 틀린 거군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오랜만에 통으로 소위 편년사가 나왔네요. 52번에 보시면 성문 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자, 우리가 법원에 법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주의를 가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유계를 보면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해서 법률, 다음에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법률은 당연히 입법권자인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법률에 이란 이름은 없지만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명령이라는 이수에도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다음에 명령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과 그리고 총리령 부령으로 불리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고
조례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문법원을 물었기 때문에 관습법, 헌법, 판례법.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문제였네요. 53번에 보시면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렇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답은 2번이겠네요.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구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법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그렇습니다. 법률은 법규범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철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을 한다. 그래서 어떤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회장이 발하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말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뭐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좋죠? 5번 맞아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법학계는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보장 수급권,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그래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도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권리를 이건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 사회보장 수급권은 수급자 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틀린 거지.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틀린 거지. 자,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만 맞는 것이 되겠네요. 56번에 보시면 각 법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구제 절차 국민연금법에 따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줄어든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와 유사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은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후 3개의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보험법에는 심사 청구가 없이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처음부터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에다가 불복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에다 불복해서 심판 청구, 거기다 불복해서 행정소송, 이런 순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 명시되는 권리구제 절차, 고용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 틀린 겁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르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보면 지원 대상자나 그 친족 또는 이해관계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 실시기관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이다. 아니죠. 기초연금법에도 역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통지받은 바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 없습니다. 그죠?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으로 가서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 여기는 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 나와 있군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거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말한다. 옳은 건, 이건 뭐 다 맞는 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산재 빠져있다면 사회 서비스가 빠져있을 뿐이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빠져있고, 사회 서비스가 빠져있다.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너무 섬세하게 출제를 했군요. 얘기한 것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제정해, 몇 월 며칠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섬세하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모르도 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죠.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은 틀린 거죠.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태조사는 대부분의 법률의 3년이지만 특이한 걸로서 아동 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또 자살자 실태조사 이런 등등은 5년짜리가 드물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이거에 따른 처분의 이유가 있는 수급권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되는데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번은 비겁한 문제가 되겠어요.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서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그 의도는 알겠지만은 좀 잔인한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행복한 사회복지사회 실현,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기부 선택권 보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은 4가지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찍어도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인권을 보장하면서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누구든지 보편주의에다가 자기 결정의 이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공성의 이념, 세 번째 인권 보장의 이념, 네 번째 선택권 보장의 이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 기본 이념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결정, 공공성, 인권 보장, 선택권 보장. 또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는 여러 차례 듭니다라고 했던 것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아니죠. 사회보장 기본법이 상위법이거든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이란 공공보조란 사회서비스란 평생사회안전망이에요. 사회서비스란 이란 상위법에서 규정해놓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 개념은 사회서비스가 되겠어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틀린 거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 사회복지사 자격 정리는 1년을 한도로 해서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어요. 초과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기준을 함정은 여기 있었군요. 적정 기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누가 마련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 기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노인의 날 10월 2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9,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어버이날 5월 8일.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맞습니다만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의 날 10월 2일 나와 있지요.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당연히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 어버이날은 언제 규정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은 바로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어버이의 날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은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의 날 쉽게 찾아가긴 했겠지만 처음에는 좀 짜증나게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2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아. 가로 아래 GRE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기억번 기형쭉 있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 있거나 직계 비속이군요. 틀린 거지요.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 생계와가 아니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단순히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되는데 모든 외국인은 아니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단어,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또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주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규정도 좀 정독을 하라 하는 의도에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직계 비속이 틀린 거지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은 관련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63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자꾸 이런 벌금을 가지고 자꾸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단계, 더욱이나 행정 과태료 문제도 아니고 벌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죄, 그주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한 경우, 사생활의 금융정보 등을 사용한 경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이런 것을 제출해서 자산 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사생활 침해로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겨나가고 않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렇게 되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의 경우에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그중에 업무상 사고를 물어왔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가 되겠어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비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여기 출퇴근 이것은 별도로 업무상 재해 중에 이것은 출퇴근 재해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인정되려면 적어도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해야 되는데 비통상적인 설사 통상적이란 말이 나와도 이것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출퇴근 재해가 되겠어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다. 어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초연금법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70%까지가 수급권자 되도록 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70%가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65세 찾아가면 되죠. 65세. 2번과 3번인데 몇 퍼센트까지? 70%까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6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는 모두 현금급여인데 이때 사유적 위험으로 있는 것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노령에 대한 노령연금,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유족연금, 그리고 일정 요건이 갖춰진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가지가 현금급여의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해급여는 산재급여인 것이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기역, 디귿,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면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여기 출석하여 액센트 두셔야 되겠죠. 이건 출석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첨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스티그마를 유발한다는 것을 정략적으로 스티그마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에서
법인인 자는 상관이 없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을 할 적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18개월 중에 180일의 피보험기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7일간의 대기기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는 법으로 정한 소정급여일수 120일부터 270일의 범위에 있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하여 지급하지 않다. 7일이죠. 이주비는 실업급여 중에 취업 촉진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보공단이 관장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자산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요양급여 비용 심사. 사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함정은 의료시설의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함정을 팠습니다만 실제 출제한 문제는 뭐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래서 심사평가를 합쳐서 심평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심사평가원. 또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의 결정, 이런 등등의 여러 업적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반드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물어본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물어본 것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또 함정을 교묘하게 의료시설 운영이라고 함정을 파놔서 아주 머리를 써서 아주 노력해서 만드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9번에 보시면 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학대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가 있는데 학습하는 방법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순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이렇게 6개의 영역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2개를 더 넣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다가 정서적 폭력 하나 더 넣고 가혹행위에다가 경제적 착취를 하나 더 넣어서 유기방임을 넣으면 노인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대의 범위에다가 언어적 폭력을 하나 더 가미하면 장애인학대의 범위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는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 아입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장애인 학대의 범위로 합니다. 틀린 거죠. 기억번 다 틀린 겁니다. 기억번 2번, 5번은 답이 될 수, 2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된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걸 말한다. 이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그대로 말을 했네요. 여기다가 언어적 폭력을 넣으면 아동학대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크게 7개로 나눠보는데 이거는 크게 7개로 설명을 했네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않고. 자, 해당도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노인 일자리. 답은 2번. 이건 뭐 단답으로 다 여러분들 노트 정리되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만나. 아동이란 말이 들어가서 근데 청소년이 24세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 9살부터 24세 이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설명할 것 없지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취약 중인 경우의 아동은 취약 중인 경우,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아동도 역시 18세 미만을 말합니다만 취약적인 아동은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약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또는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을 가미해서 아동의 연령을 합니다. 때문에 24세가 아니라 취약 중인 경우에는 아동을 22세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어떠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4세가 아니라 22세라는 거 다 엑센트 두었던 내용들이지요. 7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변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씀. 공동모금제도는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법 또는 모금회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답은 4번이네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73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무자공 3비라고 합니다. 무자공 3비. 물론 다양한 특징을 학적으로는 많이 자원봉사활동의 학적 특징은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 규정으로 보면은 2조 제2호 규정을 보면 무보수성, 자발성, 그렇죠? 무보수성, 자발성, 그리고 공익성. 그래서 무자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비라고 합니다. 무자공 3비라고 하는데 3비에서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은 무자공 3비다. 이렇게 무음이 철자지만 학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그리고 그렇죠? 3비라고 했습니다. 3비. 어떤 정파에도 휩쓸려서도 안 되고 어떠한 종파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비에서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서 무자공 3비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익성, 비영리성,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하여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씀. 보호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 가족, 청소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 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 조문은 어쨌든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1번이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75번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뭐 매년 한 문제씩 판례 문제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판례 문제까지 이게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보면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 경제상 절대 자유를 인정한 자유방임은 아닙니다.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따라서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하물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게 사유재산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판례도 당연합니다.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이의를 달 사람 없지요.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좀 요즘 고용부담금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고, 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 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1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합치한다. 법률적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 데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합치한다. 그래서 구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본문이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합니다. 합치한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학적으로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합치한다, 불합치한다가 아니라 합치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판례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 그중에 3교시 3영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로는 약간 개수의 분포는 좀 달리 했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한 문제가 덜 나왔고,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한 문제가 덜 나왔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서 그걸 모두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이런 그 좀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차별화가 있었네요. 뭐 다른 것은 뭐 크게 너무 우리가 강의할 때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어주신다면 법제론을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법제론이 어땠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